남북 정상회담 이 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 4위에 선정됐다고 해요. 미국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50인 중에 4위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일단 문 대통령이 어떤 점이 높이 평가돼서 이렇게 높은 등수를 기록했을까요? 이 부패 혐의로 전임자가 탄핵당한 암울한 분위기에서 출범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를 확대했다. 그리고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제를 이룩하는데 큰 성과를 이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간 대화 조율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뭐 가장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4위 수위 높은 거는 뭐 좋은 일이니까요. 자, 남북 정상회담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는 것 같습니까? 잘 돼가고 있죠. 네. 지금 그 한라인 개통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뭐 앞으로 26일하고 24일인가요? 그때 뭐 리허설도 한다 그러고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예. 분위기는 그 한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럼 다이렉트로 저쪽 정상과 우리 정상이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험 삼아서 그 밑에 계신 분들이 한번 해보겠죠 일단. 예, 오늘 조금 전에 이제 1시간 전쯤에 송인배 비서관이 북한의 국무원의 담당자와 통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 측에서 3분 2초, 북한 측에서 1분 17초, 모두 합쳐서 4분 19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 예전에도 한라인이 있었는데 끊어진 것 이거 다시 복원한 거죠?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조금 그때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때. 네. 그때 한라인이 개설이 됐다가 2008년도에 끊겼다고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남북 간에 있었던 한라인은 우리나라 국정원과 북한의 통일전선부 사이에 연결이 돼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 그러니까 양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 정상 사이에 직접적인 통화가 가능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청와대와 북한의 국무원이 직접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상 간의 직접 한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래사님. 이거 이번에 생중계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2차례 있었는데 다 녹화 중계였고 그리고 우리는 뭐 생중계 늘 익숙하고 대통령도 뭐 생방으로 토론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텐데 과연 저쪽에서 응할까 했는데 저쪽에서 쿨하게 생중계 하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의미가 어떨까요? 이 생중계 의미? 사실은 이제 상당히 진정성 있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 예. 특히 북한은 비핵화를 논하면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어떠한 종류의 보상 같은 것들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백기투항 비슷하게 지금 이 정상회담도 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의 체제를 사실은 다시 뒤바꾸는 과정에도 적극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생중계도 같은 취지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북 정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사실은 상당히 궁금한데 만약에 이제 북한 지도자 최초로 남한으로 내려오는 그 위원장이다. 예. 이렇게 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다 그 공개가 된다면 그렇겠죠. 그것이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그렇죠. 탈바꿈. 예. 그리고 사실 본인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그동안 해왔던 제스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던가 이런 걸 앞두고 아마 보여주는 상징성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렇게 생중계로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찍힌다면 그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가 또 엄청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받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 나가보면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니들 어떻게 사니라고 그런데요. 불안해서. 예. 당장 머리 위로 뭐 미사일이 떨어질 것처럼 핵미사일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그 한반도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180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한반도 괜찮네. 안정된 곳이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반도를 위험하게 보는 이유는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라는 점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낸다면은 그래서 이게 뭐 북한으로도 좋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또는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그 가치 저하되는 부분이 많이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 그리고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평화협정 체결되면은 법률적으로 구속력은 있나요? 사실 이제 국제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 법률적인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네,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1953년에 있었던 평화협정에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죠. 정전선언이었죠. 정전협정. 거기엔 저희는 우리나라는 없었잖아요. 맞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사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사자가 이제 사인하는 형식이 돼야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이 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또 지금 영향력을 엄청나게 뻗치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다가 사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효력이 좀 물론 불문율적이지만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협정 당사자국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지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물살 금논의를 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데 기초는 쌓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그 남북한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질서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정전협정의 그 조인 당사국이 중국과 미국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 그 남한도 포함은 돼 있었어요. 예. 사인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현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전쟁 중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아직까지 전쟁 중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정전협정에 사인을 안 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체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은 사인은 그때는 안 했지만 이제 평화협정을 통해서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법적인 어떤 교섭 당사자로서의 자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모두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아내죠 리설주. 네네. 이거 호칭은 여사로 하기로 했나요 우리가? 글쎄 아직 그거를 저희가 좀 확정되지 않아요? 확정된 건 아닌 것 YTN에서 같은데.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같이 온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같이 오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예. 아마 뭐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국제 무대에 국제 외교 무대에 첫 데뷔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아마 그런 자리를 놓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중국 방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마 포커스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름 외모에는 좀 자신 있는 분 같던데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예.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었잖아요. 예. 그 서방 세계에 대한 이 관심이나 식견이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정치하고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김여정 그 여동생 그분을 보낸 것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었죠. 이번에 리설주 부인이죠. 그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활용을 되게 잘하는 상당히 전략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 리설주 호칭 여사로 하기로 했다는 건 청와대에서 한 얘기네요. 여사라는 게 가장 아니군요. 자연스럽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까지 저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부인 같은 경우도 제가 김윤옥 씨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설주 여사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많이 어색합니다, 솔직히. 예,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저 그 보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래요. 어색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예, 네. 다른 얘기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전에 3007님 노영희 변호사가 요즘 상한가입니다. 시원해요. 네. 고맙습니다. 0250님 아시아경제 기자라는 분 잘못된 발언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꼭 집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얘기입니다. 네, 그 글쎄요. 얘기입니다. 그럴까요? 뭐 의견은 각자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민주주의 사회는 의견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존중하는 거고. 자, 국민투표법 데드라인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 남고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이 논의되는 등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인데 국회는 3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방송법부터 해서 김기식 원장 사태, 드루킹 사건까지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 근데 그 뭐 장애투쟁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어쨌든 국회 들어와서 싸우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게 말은 그렇게 나오지만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국회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들어오자마자 당장 처음으로 처리해야 될 의안이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방송법이라든지 뭐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특검법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실리는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은 2명의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국회를 연다면은 아마 이게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면 그게 과연 쉽겠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계속해서 좀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거의 막 드루킹으로 그냥 블랙홀처럼 지금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어서 저는 이런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예.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개헌 얘기를 잠깐 해보면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외국민들 그 투표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이 안정적인 재외투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23일까지는 사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23일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실현이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드루킹 사건이 없었을 때도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국회에서는 협조를 잘 안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거의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야당이 뭐 드루킹 사건 이전에도 그 협조를 그렇죠. 안 안 했던 했죠. 이유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야당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야당 좋겠어요. 그러면은 기자님 어때요? 그 야당은 뭐 9월 이야기 됐었잖아요. 6월은 안 된다. 글쎄 9월 얘기했죠. 9월이 되더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좀 태도를 보일지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일단은 개헌이란 것은 국회의원 300명 거의 전원이 지금 찬성하는 거고 그렇죠.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국민들도 여론조사하면 대부분이 찬성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미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미루는 것도 미루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개헌하는 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개헌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다 동상이몽이에요. 개헌을 바라보는 그리고 개헌의 방향도 그렇고 다 다르다 보니까 이 6월에 안 된 개헌이 9월에 될 것인가. 네. 글쎄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자면은 글쎄요, 지금 현행 헌법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물론 이렇게 그 대통령 단임제로 5년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다른 헌법기관과의 그 임기가 잘 맞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1948년 독립한 이후에 그 헌정 질서에서 이렇게 잘 작동된 헌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헌법에서 지금 그 위원 정당 해산이라든지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사실 그 헌정의 위기 상황을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소한 사례.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예가 많지 너무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장 기자님 의견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실지. 빨리 좀 보내줘 보세요. 저는 장 기자 의견과 전혀 반대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87년 법은 수순이 다 됐다. 폐기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들고 어쨌든 법조 팀장이었습니다. 장윤진 기자. 의견이었고요. 법대 나오셨던가요? 장 팀장님. 자, 헌법 전공입니다. 헌법 전문. 헌법 전공.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현